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단언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은 끝났다. 한국에선 하루 3곳씩 서울에서만 한 달에 100개가 증발하고 사상 처음으로 점포 수가 줄어든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와 일본의 경제지들은 이것을 한국 자영업의 붕괴, 제2의 IMF 신호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36년간 멈춘 적 없던 한국 편의점 시장이 꺾인 바로 그 순간, 해외에선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영하 30도의 몽골, 그리고 미국 하와이입니다. 명품관 오플런이 아닙니다. 고작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먹기 위해 전 세계인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망했다던 한국 편의점이 어떻게 전 세계의 지갑을 열어젖히며 유통 제국으로 부활했는지, 그 소름 돋는 대반전의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클릭 한 번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널리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장면을 보십시오.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24시간 불야성을 이루던 이곳이 지금은 이렇게 굳게 문을 닫았습니다. 셔터 위에는 임대문이라는 종이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 거리만 해도 3곳이 동시에 문을 닫았어요. 36년입니다. 1988년 처음 등장한 이후로 한 번도 멈춘 적 없이 달려왔던 한국 편의점의 성장세가 36년 만에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한 달에 100여 곳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곳 이상씩 문을 닫는다는 얘기죠. 언론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편의점 불패 신화 무너졌다. 자영업의 붕괴다. 제2의 IMF가 온다는 공포. 섞인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 화면을 한번 보시죠. 여기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입니다.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도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한국 편의점 CU 매장 앞입니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한국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명품관이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국에서는 망해간다는 그 편의점이 해외에서는 줄 서서 들어가는 명품 대접을 받고 있다니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폐업한 점주들을 만났고 해외로 나간 한국 편의점 본사의 임원들을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 위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내수 시장은 이미 포화를 넘어 과포화 상태였습니다. 5만여 개의 점포가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로 고객을 빼앗으며 공멸의 길을 걷고 있었죠. 골목마다 편의점, 건물마다 편의점이었습니다. 어떤 지역은 반경 100m 안에 5개의 편의점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계에 도달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구조 조정이었던 겁니다. 약한 고리들이 정리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 한국 편의점 업계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국내 시장의 위기를 세계 시장 공략의 기회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36년간 한국 시장에서만 축적해온 그 모든 노하우와 시스템을 이제는 전 세계로 수출하겠다는 거대한 전략 전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입니다. 벼랑 끝에 몰렸던 한국 편의점이 어떻게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했는지, 그 놀라운 대반전의 실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이 지도는 서울시 전역의 편의점 위치를 표시한 겁니다. 붉은 점 하나하나가 모두 편의점입니다. 어떻습니까? 지도가 거의 붉게 물들었죠. 이게 정상입니까?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 편의점은 현재 5만 5천 개입니다. 인구 950명당 1개꼴입니다. 편의점 왕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인구 2200명당 1개입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무려 2배 이상 더 빽빽하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강남역 일대를 조사해봤습니다. 반경 100m 안에 편의점이 몇 개나 있을까요? 5개였습니다. 심지어 한 건물 1층에 CU와 GS25가 나란히 붙어있는 기이한 광경도 목격했습니다. 서로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같은 상품을 팔고 있었어요.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이미 경고했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김상훈 교수는 작년 한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편의점 시장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이제는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폐업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0곳, 하루 평균 3곳 이상씩 문을 닫았습니다. 36년 편의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저는 최근 폐업한 점주 한 분을 만났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7년간 편의점을 운영하던 김철수 씨입니다.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하루 매출이 1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1년 사이에 반경 200m 안에 편의점이 3개나 더 생겼죠. 그때부터 매출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작년에는 하루 70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월세와 인건비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김 씨는 결국 권리금도 한 푼 받지 못하고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7년간 쌓아온 단골 고객도 밤새워 일한 노력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본사들의 대응이었습니다. CU, GS25, 세븐일레븐 같은 대형 브랜드들이 점주들에게 폐점을 권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통상 계약 기간 중 폐점하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이걸 면제해주겠다는 제안이었죠. 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본사 입장에서도 적자 점포를 계속 유지하는 게 부담이었습니다. 물류 비용, 관리 비용이 계속 나가니까요. 차라리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언론은 이 상황을 편의점 대학살, 자영업 붕괴, 제2의 IMF라고 표현했습니다. SNS에는 폐업한 점주들의 하소연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게 다 무리한 확장 때문이다. 본사들의 탐욕이 점주들을 죽였다며 비난했습니다. 정치권도 나섰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편의점 본사의 갑질을 규제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여당도 자영업자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며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업계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본사 임원들이 해외 출장을 부쩍 늘렸습니다.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이들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전략 말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위기 앞에서 한국 기업들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과감해졌죠. 2025년 말 편의점 업계는 충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기로 한 겁니다. CU 본사 김동훈 전략기획실장은 당시 긴급 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물건만 파는 가게로 남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파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6년 1월 서울 강남구 CU 매장에 금 자판기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금 골드바를 파는 자판기입니다. 1g부터 10g까지 실시간 시세로 금을 살 수 있었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편의점에서 금을 판다고? 하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설치 일주일 만에 2억 원어치가 팔려나갔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GS25는 더욱 파격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피부 측정기를 도입한 겁니다. 얼굴을 기계에 가까이 대면 AI가 피부 상태를 분석해줍니다. 수분, 탄력, 주름, 모공까지 측정하고 그에 맞는 화장품을 추천해주죠. 피부가 각이 부담스러운 2030 여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한술 더 떴습니다. 타투 프린터를 들여온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하면 기계가 즉석에서 임시 타투를 새겨줍니다. 가격은 5,000원부터 젊은 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편의점은 이제 단순한 소매점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필요를 해결하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이소 전략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CU는 화장품을 소분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3만 원짜리 크림을 1만 원짜리 미니 사이즈로 만들어 판매했죠. 비싼 명품 화장품을 써보고 싶지만 부담스러웠던 소비자들이 열광했습니다. GS25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자체 브랜드로 초저가 화장품 라인을 출시한 겁니다. 립스틱 2,000원, 마스카라 3,000원. 품질은 웬만한 중가 브랜드와 맞먹었죠. SNS에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오플런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20대 여성 고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편의점 화장품이라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써보니까 진짜 괜찮더라고요. 가성비가 미쳤죠. 편의점 매장 내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쪽에는 카페 공간이 생겼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와이파이를 제공했죠. 점심시간에는 직장인들이, 저녁에는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매장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매출도 올랐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아예 북카페 콘셉트를 도입했습니다. 책장을 설치하고 무료로 책을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커피 한 잔만 사면 몇 시간이고 머물러도 됐죠.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한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스크랩 앤 빌드, 전략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존의 틀을 부수고 완전히 새롭게 짓는다는 의미죠. CU 마케팅팀 박수진 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변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의점의 정의 자체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 처절한 몸부림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혁신적인 매장들의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매장 대비 30% 이상 높은 수치였죠. 고객들의 평균 체류 시간도 3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는 단순히 국내 시장 생존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해외 진출을 위한 철저한 준비였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내부의 적을 정리했다고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더 무서운 포식자가 나타났으니까요. 바로 스마트폰 속에 숨어있던 쿠팡,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 같은 퀵커머스 군단이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 통계를 보십시오. 퀵커머스 시장 규모가 1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40% 증가한 수치죠. 그리고 이 성장은 고스란히 편의점의 매출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유통업계 분석가 이정민 연구원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편의점의 최대 강점이었던 접근성이 무너졌습니다. 과거에는 슬리퍼 신고 5분이면 갈 수 있다는 게 경쟁력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누워서 터치 한 번이면 15분 만에 현관 앞까지 배달됩니다. 비 오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퇴근 시간대에 북적여야 할 시간인데 매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특히 도시락 코너가 그랬습니다. 진열대에 도시락이 그대로 쌓여 있었죠. 점주 정미영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비만 오면 매출이 반토막 납니다. 예전 같으면 우산도 없이 뛰어와서 도시락 싸가던 직장인들이 이제는 안 와요. 다들 배달시키죠. 실제 데이터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편의점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던 식품 부문이 작년 대비 25%나 감소했습니다. 그 매출이 그대로 퀵커머스로 넘어간 겁니다. 편리함의 대명사였던 편의점이 더 편리한 놈들에게 밥그릇을 뺏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편의점 업계는 여기서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쿠팡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영역으로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CU는 2026년 2월 획기적인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즉석 조리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포장된 도시락을 파는 게 아니라 주문과 동시에 매장에서 직접 조리해주는 겁니다. 파스타, 스테이크 덮밥, 즉석 볶음밥까지. 주문 후 5분 안에 따끈따끈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GS25는 더 과감했습니다. 유명 맛집과 협업해서 시그니처 메뉴를 편의점에서 재현한 겁니다. 백종원의 더본 코리아와 손잡고 원조 쌈밥집의 제육볶음을 편의점 버전으로 출시했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출시 3일 만에 10만 개가 팔렸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아예 매장 내 미니 주방을 만들었습니다. 전문 조리사를 배치하고 라이브 쿠킹 콘셉트를 도입한 겁니다. 고객이 눈앞에서 음식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바로 먹을 수 있었죠. 유통 전문가 김태현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편의점이 찾아낸 돌파구는 즉시 성과, 경험이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15분 걸리는 배달과 달리 편의점은 지금 당장 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조리 과정을 보는 경험까지 제공하죠. 이건 쿠팡이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즉석 조리 서비스를 도입한 매장들의 식품 매출이 오히려 40% 증가했습니다. 고객들이 배달 앱 대신 다시 편의점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한 20대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달은 기다려야 하고 배달비도 부담스러워요. 편의점에서 5분 만에 갓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당연히 편의점을 선택하죠. 편의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쿠팡과 정면 대결하기로 한 겁니다. CU는 자체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반경 1km 이내는 10분 안에 배달하는 시스템이었죠. 쿠팡보다 더 빠른 겁니다. 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편의점이 이렇게까지 대응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배달 속도로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편의점은 매장 수라는 절대적 강점이 있더군요. 이건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언론도 논조를 바꿨습니다. 편의점의 화려한 부활, 쿠팡 잡는 편의점의 역습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망한다고 난리였는데 말입니다. 바로 이 순간 한국과 일본의 운명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편의점 강국이었지만 선택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일본 편의점들은 여전히 완벽함을 추구했습니다. 세븐일레븐 재팬, 패밀리마트, 로손. 이들은 수십 년간 다듬어온 매뉴얼을 철저히 지켰죠. 매장 레이아웃, 상품 배치, 서비스 방식까지 모든 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해외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식 그대로를 이식하려 했죠. 일본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2025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완성도입니다. 검증된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편의점들은 매뉴얼보다 속도를, 완벽함보다 유연함을 택했습니다. 특유의 빨리빨리 DNA가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2025년 11월, CU는 몽골 울란바토르의 첫 해외 직영 매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점 한 달 만에 현지 음식 코너를 대폭 확대한 겁니다. 몽골 전통 음식인 호쇼르와 보르츠를 편의점, 도시락으로 재해석해서 팔기 시작했죠. CU 해외사업부 최민호 이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지인들이 원하는 걸 팔아야 합니다. 한국 음식만 고집하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매주 현지 직원들과 회의해서 메뉴를 바꿉니다. GS25는 베트남에서 더 과감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쌀국수를 즉석에서 조리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현지 길거리 음식을 편의점 안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가격은 길거리 노점보다 약간 비쌌지만 깨끗하고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죠. 현지 고객들은 열광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사는 응우엔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편의점은 우리를 이해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팔고 우리 방식으로 장사합니다. 좁은 매장에 2,000가지 물건을 빼곡히 쑤셔 넣는 한국식 극한 효율성도 해외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일본 편의점이 여유 있는 진열을 고집할 때 한국 편의점은 천장까지 상품을 쌓아 올렸습니다. 같은 면적의 2배 이상의 품목을 진열했죠. 매주 신상품을 쏟아내는 속도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편의점이 한 달에 10개 신상품을 낼 때 한국 편의점은 50개를 냈습니다. 현지에서 유행하는 걸 발견하면 일주일 안에 상품화했습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말 기준 한국 편의점의 해외 매장 수는 1,500개를 돌파했습니다. 전년 대비 300% 증가한 수치였죠. 반면 일본 편의점의 해외 매장 증가율은 고작 15%에 불과했습니다. 일본 업계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일본 편의점 관계자는 익명으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우리는 품질과 서비스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업체들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의하고 검토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실행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일본 편의점들이 해외에서 고전하는 동안 일본 국내 시장마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 내 편의점 매출이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일본인들조차 한국 편의점의 다양함과 신선함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도쿄에 생긴 CU 매장은 현지 일본인들로 북적였습니다. 한 일본인 고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편의점은 매번 새롭습니다. 올 때마다 다른 상품이 있어요. 우리 편의점은 10년째 똑같은 걸 팔고 있죠. 일본 언론도 위기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 편의점의 역습, 일본은 대응책이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본 경제 잡지 다이아몬드는 완벽함에 갇힌 일본, 속도로 승부하는 한국이라며 자국 업계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일본 최대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 재팬이 한국 편의점 업체와 제휴를 타진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해외 진출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는 거였죠. 한때 한국 편의점의 스승이었던 일본이 이제는 제자에게 손을 내민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장면들은 실로 놀랍습니다. 여기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입니다. 거리를 걸으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CU와 GS25 간판입니다. 시내 중심과 평화대로를 따라 걸으면 500m마다 한국 편의점이 보입니다. 서울 명동을 걷는 건지
울란바토르를 걷는 건지 헷갈릴 정도죠.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몽골 편의점 시장의 70%를 한국 브랜드가 장악했습니다. CU 320개 매장, GS25 210개 매장, 세븐일레븐까지 합치면 600개가 넘습니다. 현지 브랜드는 거의 자취를 감췄죠. 몽골 현지인 바트볼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 편의점 없는 울란바토르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침 출근길 삼각김밥, 점심 도시락, 저녁 간식까지 모두 편의점에서 해결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편의점이 단순한 가게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몽골의 젊은이들에게 한국 편의점은 하나의 문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약속 장소가 편의점 앞이고, 데이트 코스가 편의점, 넷카페 공간입니다. 몽골 대학생 앵으자르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편의점에 가면 한국 드라마에서 본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한국 과자 먹고, 한국 음료 마시고, 한국 음악 들으면서요. 우리에게는 가장 힙하고 세련된 공간입니다. 90년대 한국인들이 스타벅스에 열광했던 것처럼 지금 몽골 젊은이들은 한국 편의점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에만 500개가 넘는 한국 편의점이 들어섰습니다. 현지 편의점 체인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 동안 한국 편의점은 승승장구했죠. 그리고 2026년 1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편의점이 마침내 미국 땅을 밟은 겁니다. GS25가 하와이 호놀룰루에 첫 매장을 연 거죠. 오픈 당일 새벽 6시부터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한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지 미국인들이 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K-드라마와 K-팝으로 한국 문화를 접한 미국 젊은이들이었죠. 매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삼각김밥, 컵라면, 떡볶이, 도시락을 집어들고 신기해하는 미국인들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현지인 제시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본 그 음식들을 드디어 먹어볼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삼각김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오픈 첫날 매출은 목표치의 3배를 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하와이 전역에 추가 매장 계약이 5건이나 성사됐습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앙아시아 전역에 200개의 한국 편의점이 들어섰고 현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추가 진출을 요청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장은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편의점은 우리 도시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오기를 환영합니다. 글로벌 유통업계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편의점,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본을 추월한 한국 편의점의 비결을 분석했죠. 심지어 월마트와 세븐일레븐 본사가 한국 편의점 업체들과 제휴를 타진했습니다. 한국식 운영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는 거였죠. CU 김민수 대표는 해외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K푸드, K뷰티, K컬처가 모두 편의점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한국 편의점은 한국 문화 전파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한국 과자와 음료를 맛본 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내수 시장의 위기가 오히려 글로벌 도약의 기회가 된 겁니다. 36년간 한국이라는 작은 땅에서 축적한 노하우가 이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편의점 불패 신화는 무너졌습니다. 36년 만에 처음으로 점포 수가 줄어들었고 한 달에 100곳씩 문을 닫았습니다. 언론은 망했다고 했고 전문가들은 제2의 IMF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죠. 한국 편의점들은 위기 앞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변했습니다. 물건 파는 가게에서 시간을 파는 플랫폼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금을 팔고 AI로 피부를 측정하고 즉석에서 음식을 조리했습니다. 그리고 좁은 한국 땅을 벗어나 세계로 나갔습니다. 몽골 시장의 70%를 장악했고 베트남에 500개 매장을 열었고 하와이에서 미국인들을 줄 세웠습니다. 일본 편의점이 완벽한 매뉴얼을 고집하며 정체되어 있을 때 한국은 특유의 빨리빨리 DNA로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현지 문화를 즉각 흡수하고 매주 신상품을 쏟아내고 좁은 매장에 2,000가지 물건을 쑤셔 넣는 극한 효율성이 해외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편의점의 불빛이 켜지고 있습니다.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미국의 호놀룰루에서 말입니다. 고수들조차 짐을 싸는 한국 시장의 치열한 경쟁이 역설적으로 세계 어디 내놔도 지지 않는 가장 강한 경쟁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 기업의 뚝심.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진 진짜 불패 신화가 아닐까요? 망했다던 한국 편의점의 놀라운 반전.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동네 편의점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댓글로 생생한 목격담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글로벌 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